딸의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애, 우리 수연이 애 아니지?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돌 진한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다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작은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이혼 서류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말로 설득하려다 결국 행동으로 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지윤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의 작은 사과 농장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집은 늘 사과 향이 가득했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큰언니 지혜, 저, 그리고 막내 지민이. 아버지는 늘 저희를 농담처럼 큰 사과, 중간 사과, 작은 사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들은 겉만 반짝거리는 사과가 되면 안 된다. 속까지 단단하고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쁜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그런데 성실하게 산 시간은 얼굴보다 오래 간다. 저희 자매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그런 말이 금방 퍼지거든요. 어떤 어른들은 저를 보며 미스 코리아에 나가라, 방송국에 보내라, 서울 가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애는 공부할 애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사과 상자를 나르고 학교에 가서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하늘을 보면 마음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사과밭에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높은 곳을 지나가는 비행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넓게 보고 싶다. 그때부터 제 꿈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영문학과로 진학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카페, 호텔 연회장,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는 법, 화가 나는 말을 들어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법,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그 덕분인지 저는 졸업하자마자 한 항공사의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사과 창고 한쪽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진짜 하늘을 나는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다 타니까요. 친절한 승객도 많았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승객도 많았습니다. 왜 나는 따뜻한 물을 늦게 줘? 내 돈 내고 탔는데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아? 이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가 어느 나라 토마토예요?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확인도 안 하고 줬어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리 바꿔줘요. 아니, 왜 안 돼요? 내가 불편하다잖아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표정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진상 승객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처음 1년 동안은 매일이 시험 같았습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밤새 매뉴얼을 외우고 기내 서비스 순서가 조금만 꼬여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순간,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시의 불빛을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 사과밭에서 올려다보던 비행기를 떠올렸거든요. 한 번은 장거리 비행 중 어린아이가 고열을 내며 울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주변 승객들은 불편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료 자원 승객을 찾고 기장에게 상황을 도착 후 그 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승무원님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음료를 나르고 웃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여행이 무사히 끝나게 하는 일, 공중에서 불안을 견디는 사람 곁에서 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깎아내릴 때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제 일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은 저를 직업과 편견으로 재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30이 조금 넘었을 무렵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인 김수현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변호사라고 해서 굉장히 반듯하고 딱딱한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 나타난 남편은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기록을 보다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설레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았고 제 일을 비행기에서 밥 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법정만큼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윤 씨는 좁은 기내 안에서 더 많은 변수를 감당하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그렇게 봐준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연애는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저도 비행 스케줄이 불규칙했지만 서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편은 공항으로 오지 못하는 대신 법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제 도착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차 안에서 잠들면 남편은 제가 깰까봐 2시간 넘게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갔어? 당신 깨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예비 사위라면 사과밭 일을 한 번은 해봐야 한다며 남편에게 작업 장갑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지만 사과 상자 10개를 나르고 나서는 팔이 후들거린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일을 마친 남편을 보며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님은 아주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셨고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형님 부부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은 공기업에 다녔고 형님은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국제선이면 힘들겠어요. 시차도 있을 테고 사람 상대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표정에 뭔가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겪은 일, 승객을 도운 이야기, 비행 중 응급 상황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여자는 남자들도 많이 만나겠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고 남편은 바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직업상 여러 사람 만나니까. 그때는 그냥 이상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자리라 굳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묘한 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제가 고른 단정한 드레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키도 크고 얼굴도 눈에 띄니까 너무 화려한 건 피하는 게 좋겠다. 괜히 하객들한테 남자 많이 울렸을 것 같은 인상 주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남편이 바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뻐야 하는 사람은 지훈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은 축하하러 온 거야? 흠잡으러 온 거야? 그때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한 번 참으면 상대는 그걸 허락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신혼집을 정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 스케줄 때문에 공항과 가까운 곳을 원하자 시어머니는 대뜸 말했습니다. 공항 가까이 살면 밖으로 더 싸돌아다니기 쉽겠네. 남편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상처 주는 사람들은 늘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농담은 듣는 사람 가슴에 오래 박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 일정에 맞춰 밥을 챙겨주었고 친정 부모님께도 살뜰하게 잘했습니다. 농번기 때는 주말마다 저희 친정에 가서 사과 상자를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할게요. 허리 아프신데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그런 사위를 보며 늘 흐뭇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 비행을 마치고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받았더니 시어머니의 영상통화였습니다. 너 지금 어두우니? 집입니다. 어머님, 대낮인데 왜 방이 그렇게 어두워? 남자랑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밤 비행 끝나고 자는 중입니다. 승무원들은 외국 나가면 다들 자유롭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기내에서 수많은 진상 승객을 상대하며 쌓아둔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게 따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윤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저는 그때만 해도 한 번은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제 직업을 계속 비하했습니다. 승무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래? 손님한테 커피나 따라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너 정도면 복 받은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커피 따르는 일도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서 세상 모든 여자가 줄 서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아드님도 제가 봐줘서 결혼한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대체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게 그만해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늘 이상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형님은 원래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미역국과 갈비찜을 해갔고 명절 전날엔 밤을 새워 전을 부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의 마음을 받아주기는커녕 늘 흠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라면서 음식간도 못 맞추니? 병원에서도 이렇게 대충 하니? 응급실에서 밤새 일했다면서
집안일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형님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일 때나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를 인정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병원 회식도 못 갔어. 어머님이 네가 밤에 누구랑 술 마시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형님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님이 다시는 혼자 당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형님은 저보다 더 오래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아버님 생신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면 남자 환자 몸도 만지고 그러겠네. 그러니 네가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도 간호사예요. 어른이 말하는데 며느리가 어디서 따박따박이야? 어른답지 않은 말을 하시니까요. 그날도 결국 큰 싸움이 났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고 저는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심했다며 자신이 병원에 다니는 것까지 감시하러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을 보고는 너 일부러 남자들 못 만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병원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린 적도 있었어. 직원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 형님은 왜 계속 참으셨어요?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나는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말대답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남편은 아니지만 나쁜 시어머니를 막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여자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은 못했지만 가끔 시아버지를 통해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늘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몸은 괜찮냐고 묻더라. 대답 안 해도 된다. 내가 잘 지낸다고만 했다. 저는 그때마다 복잡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미워도 가족이 되면 이상하게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어집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엄마랑 끝까지 안 봐도 돼. 내가 알아서 막을게.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게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사람이야. 우리 딸이 상처받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을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상처는 결국 그 아이를 향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 4년 만에 저는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비행 스케줄도 줄이고 병원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결과를 보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임신 소식에 친정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잠잠했습니다. 아이 소식 앞에서는 본인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저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밤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온 동네를 돌아다녀 사왔고 제가 다리가 붓는다고 하면 매일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지.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잖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편은 분만실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입술, 코끝까지 남편의 아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형님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동서가 낳은 게 아니라 수연이가 복사돼 나온 수준인데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남편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아이를 보러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돌잔치가 가까워졌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지훈아, 네 마음 상한 거 안다. 그래도 서아 돌잔치에 네 시어머니도 한 번만 참석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말은 안 하지만 손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 저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돌잔치였고 어른 한 명만 빼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을 계기로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서아의 작은 한복을 다림질하다가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어느새 돌을 맞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돌잡이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판사봉, 청진기, 연필, 실타래, 마이크, 작은 비행기 모형까지요. 비행기 모형은 왜 넣었어? 엄마 닮으면 하늘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지난 상처가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잔치에서 아이를 보고 마음이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증거를 찾는 사람처럼 아이의 눈과 코와 입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다들 사진을 찍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를 따로 세워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형님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동서야, 어머님 눈빛이 좀 이상하다. 조심해. 저는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이는 돌잡이에서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닮아 법조인 되려나 보다.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형님도 조카들을 데리고 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예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발치에서 아이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그 애, 수연이 애 아니지?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종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수연이를 안 닮았어. 너 비행 다니면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사람이 웃는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수연 씨를 안 닮았다고요? 온 가족이 아빠 복사판이라고 하는 아이를요? 다들 네 눈치 보느라 그렇게 말한 거겠지. 나는 속지 않아. 어머님, 병원 가 보세요. 진심입니다.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네가 날 미친 사람 취급하면 네 죄가 없어질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놀랄까 봐 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저 애는 우리 집 애가 아니야.
내 아들이 속고 있다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남편의 머리카락을 챙겨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들러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압니다. 시어머니에게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이 제게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모두가 눈으로 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시댁에 갑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형님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았는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나도 갈게. 이번엔 나도 더는 안 참아. 그날 오후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이상.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이 옷과 기저귀, 제 집 몇 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형님은 더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형님의 옷과 두 조카의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남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님은 시숙에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시댁으로 와요. 안 오면 오늘부터 당신도 끝이에요. 형님은 더 살벌했습니다. 당장 아버님 댁으로 와. 거래처 접대? 지금 안 오면 당신 인생 마지막 접대가 될 수도 있어. 저와 형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야, 애들까지 데리고 왜 왔어? 저는 친자검사 결과지를 시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는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결과지입니다. 수연 씨와 서아는 친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예요. 오늘 어머님이 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으세요. 시아버지는 결과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보고 네 애가 아니라고 했어. 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애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숙도 형님 쪽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형님은 조용히 자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오늘 동서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왔어. 그런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 어머니가 내 병원 앞에서 나 감시하고 남자 환자랑 이상한 짓 한다고 의심하던 거 다 참았는데 이제 아이한테까지 저러는 거 보니까 끝이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다 짜고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다 저렇게 당당하지.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있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정말 무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입 다물어. 집안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네가 예전에 그랬다고 며느리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했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 얘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그 얘기 묻어준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다. 네가 예전에 시장에서 그 남자랑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도망갔던 거. 내가 아들들 생각해서 덮었다. 그런데 네 죄를 왜 죄 없는 며느리들한테 뒤집어 씌워? 저와 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숙과 남편도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니. 그래서 그토록 며느리들을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를 남들에게 투사하며 살아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그 후로도 너는 평생 남을 의심하고 괴롭히며 살았어. 그게 문제야. 시댁 거실에 모인 남자들의 표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고 시숙은 제 아내인 형님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사건이 터진 후의 사과가 아니라 사건이 생기기 전에 단호한 차단이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좋은 사람인 것만으로는 부족해. 자기 가족의 아내를 해치고 있는데도
매번 이번만 참자고 한 것도 폭력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님도 시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런데 사랑한다면서 왜 나 혼자 어머니 앞에서 무너질 때마다 늦게 왔어. 사랑은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막아주는 거야. 시숙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 집안에서 가장 무너진 사람은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들도 자신들이 방관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와 형님은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숙이 뒤따라 나와 무릎까지 꿇다시피 했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앞에서 봐요. 안 나오면 소송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형님은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괌이었습니다. 형님이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다고 한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일부러 시댁에 두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와 남편들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이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겪어보라고요. 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형님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에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 아이 귀 모양이 아빠 집안을 닮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던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넷째 날 밤에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야, 나 오늘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님의 잔에 맥주를 조금 더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면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자고요. 가족이란 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 아이를 재우며 밤새 울었다고 했고 시숙은 조카 둘을 씻기다가 욕실을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은 그 문자들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든 일이었던 거야. 저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지. 맞았습니다. 육아도 살림도 관계도 모두 누군가 조용히 감당해 왔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였을 뿐입니다. 그 조용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썩기 시작합니다. 괌에서의 일주일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처음 하루는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은 바닷가에 앉아 멍하니 파도만 봤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렇게 놀아도 되나? 왜 안 돼? 우리가 죄지었어? 죄진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애들 보느라 난리일 텐데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독한 것들. 남편이랑 자식들 버리고 여행을 가?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머님도 예전에 남편이랑 자식 두고 가셨다면서요. 저는 일주일 여행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 내 애는 왜 이렇게 잠투정이 심하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시어머니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기저귀를 언제 갈아야 하는 거냐? 애가 계속 운다. 형님이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알겠네. 애 키우는 게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행 마지막 날이 되자 시어머니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애들 데려가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잠도 못 잤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마. 저와 형님은 끝까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던 날 공항에는 남편과 시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짐을 끌며 말했습니다. 법원부터 갈까요? 이혼 서류는 가져왔어요. 남편은 거의 울듯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이제 엄마랑 연락 끊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서아 생각해서 한 번만.
형님도 시숙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법원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갔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실제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말뿐이면 저는 바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제게 시댁 모임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아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깨면 이제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갈게. 당신은 더 자. 처음엔 그 말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 제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숙은 형님에게 사과문을 손으로 써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미안하다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순간에 방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 종이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그런데 이제 예전의 나는 아니야. 다시 그러면 바로 끝이야. 저는 형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결혼 생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결혼 안에서 확실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저와 형님을 제과점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앞에 작은 상자 2개를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20돈이 넘는 금이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과다.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겪은 일을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것만은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이 또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이 금을 위자료 삼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때는 내가 너희 편에 서겠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당신은 이별지 마.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오늘 바로 이혼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SNS를 감시하지도 않았고 집 앞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저와 형님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모임은 시아버지와 남편들이 조율했고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장롱 안에 이혼 서류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다시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형님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둘만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들이 봅니다. 처음엔 남편들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형님, 예전엔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물었더니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하는 걸 보고 배웠어. 아, 저렇게 말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오래 겁먹고 살았구나 싶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착해서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착함을 만만함으로 착각합니다. 참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참는 건데 가해자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처럼 모든 걸 웃고 넘기지 않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은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선을 긋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도 사과 농사를 하십니다. 얼마 전 형님과 함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형님을 보고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과 한 상자를 형님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형님은 그날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나도 이런 친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우리 부모님이 형님도 딸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완전히 화해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100%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남편도 제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또 선을 넘는 순간 그때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네가 예민하다고 돌려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끝없이 설명하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말과 행동 때문에 혼자 참고 계신다면 제발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제가 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